자, 이번 강의는 농지법의 기초 강의 첫 번째 강의입니다. 자, 우리 어느덧 이제 공법의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좀 다 살펴보고 이제 농지법까지 왔습니다. 우리 농지법이 시험 문제에서는 2문제밖에 안 나오니까 상당히 우리가 지금 이 공부할 동기부여가 안 되는 법이지만 실무적으로 필요한 법이니까 농지법도 이 중요한 주제를 제가 용어도 설명을 좀 드리고 기초 체계를 좀 잡아줄 테니까 이 농지법의 전체 개요를 한번 보시고 농지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농지법은 일단 전체 체계를 한번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자, 농지법이라는 것이 이렇게 뭐 크게 5가지 파트로 나눌 수 있습니다. 2문제가 나오긴 하는데 농지법상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라는 그 용어가 있어요. 용어. 농지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법상 농지가 되고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 아닌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지로 쓰고 있으면 농지가 될 수 있어요. 농지법상 농지는 항상 전답 과수원만 농지가 되는 게 아니라 지목하고 상관없이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으면 농지로 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거나 뭐 1년에 12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면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되는 그 자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농업법인 같은 것들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이 농지하고 농업인 쪽에서 시험 문제가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농지라는 용어가 뭐니? 농업인이 뭐냐 이렇게 좀 알아두셔야 되고요. 자, 우리나라는 농지를 소유할 때 경자유전이라고 해서 이 농업을 본업으로 해서 농업 경영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농지 소유는 실제 농업 경영을 하는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사람들만 소유할 수 있다는 대원칙. 그리고 자, 농지를 내가 취득을 할 때는 농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되는지 서류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 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 특이하게요. 발급권자가 시장, 군수, 구청장님이 아니라 시장, 구청장, 그 다음에 군수 밑에 읍면장님이 발급권자예요. 그래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은 시장, 구청장, 읍면장님한테 가서 발급을 받는다. 자, 우리 읍면장님이 이제 공법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나오는 한 번 나오는 개념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의 발급권자. 자, 농지는 요 세 번째 처분 의무가 있어요.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을 안 하고 농사 안 짓고 있을 때는 농지를 1년 안에 팔아야 합니다. 이렇게 통지 의무가 옵니다. 이렇게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이 통지서가 하나 날라옵니다. 그런 것들을 배우셔야 됩니다. 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을 안 하면 농지 처분 의무가 생겨요. 농지 소유자한테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배우실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런 자격증명 제도하고 요거하고 이 처분 의무 같은 것들을 시험 문제에서 출제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농지를 이용하는 것은 대리경작. 자, 대리경작도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 경영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농업인이 농지 소유자가 농업 경영을 정상적인 정당한 이유 없이 안 하고 있을 때는 인근에 있는 농업인을 대신 경작할 사람으로 강제로 정하는 제도. 이런 대리경작 제도. 그다음에 농지는 임대차와 사용대차 하는 사유가 정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주택임대차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주택 소유자가 임의로 하는 건데 농지는 임대차 할 수 있는 사유가 따로 정해져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보시고 시험에서는 대리경작이 여러 번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농지는 이 보전 가치가 있을 때 농지의 보전 가치가 아주 높을 때는 우리나라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이라는 거로 지정을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농지는 전국에 있는 농지를 통계조사해 보니까 60%가 농업진흥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보전 가치가 좀 떨어지는 농지는 농업진흥지역이 아닌 농지예요. 그리고 실무 가면 농업진흥지역 지정되어 있을 때는 농지법상 농업진흥지역이면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때는 뭐 상대농지 이런 말도 씁니다. 근데 핵심이 뭐냐면 우리나라 전국의 농 중에서 농업진흥지역이 60%인데 이 농업진흥지역을 다시 이렇게 둘로 나누셔야 돼요.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의 보호구역으로 이걸 나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의 보호구역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꼭 세우셔야 됩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이 아닐 때는 그때는 상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일 때는 절대농지인데 그 절대농지 농업진흥지역이 농업의 진흥구역과 농업의 보호구역으로 다시 나눠지고 얘네들이 어떤 땅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농지를 보전하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는 농지법상 농지를 전용을 하려면 자,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바꾸려면 기본적으로 전용 허가를 받는 거예요. 까다로운 심사인 농지 전용 허가. 근데 농지를 전용을 해서 농업인 관련 건물을 지을 때는 간단하게 전용 신고란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를 뭐 국가나 뭐 같은 장관끼리라든가 지방자치단체가 전용할 때는 행정청이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협의. 그 다음에 농지를 다른 용도로 썼다가 다시 복구하는 조건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이렇게 농지를 타용도 일사용허가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자, 농지를 전용하는 방법,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바꿀 때는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이 네 가지 절차 중에서 하나를 거쳐야 됩니다. 그렇게 안 하면 농지의 불법 전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를 잘 보존하기 위해서 이런 네 가지 까다로운 심사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농지를 전용을 하려면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바꿀 때는 전용허가, 전용신고, 전용협의, 타용도, 일사용허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좀 세부적인 내용도 들어가 보시면요. 자, 우리 용어 정리해서 자, 농지법상 농지법에 적용을 받는 농지는 네 가지 개념으로 정리하십니다. 자, 먼저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실제 현장 안 나가도 농지법상 농지가 되는 것입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기 때문에. 두 번째 보니까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고 있을 때. 자, 농지법은요, 1년 정도 내에서 수확하는 거는 경작이고요. 우리 이제 다년생, 여러 해를 이제 길러 수확하는 거는 재배라고 씁니다. 그러면 농지법에서는 전답과선이 아닌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뭐 임야라든가 아니면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로 재배하면 농지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예외가 있습니다. 여기 요 당구장 표시가 예외인데 이거 한번 좀 설명을 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좀 전에 지목이 임야나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거나 재배주로 쓰고 있으면 농지다. 단 잘 보세요. 1번에 보면 전답 과선이 아닌 토지니까 우리 잡종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잡종지. 임야는 빼라고 그랬으니까 생각하지 마시고 지목이 전답 과선 아닌 토지면 잡종지가 경작이나 재배로 이용되는 기간이 3년 미만일 때는 농지에서 빼는 거예요. 농지법상 농지로 인정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좀 전에 여기서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잡종지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거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인데 경작 기간이 잡종지가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빼야 됩니다. 자, 또 임야는요, 임야. 지목이 임야, 위에서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거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로 알았는데 단 임야는 산지관리법이라는 법에 적용을 받는데 산지관리법상 임야를 전용하려고 하면 산지 전용허가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이걸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 임야가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허가를 거쳐서 경작을 하고 있으면 그거는 뭐예요? 농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임야가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이나 재배로 쓰고 있을 때는 이거는 여전히 임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지목이 잡종지 위에서 보세요. 전답과수원이 아닌 지목이 잡종지 같은 토지는 경작 기간이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빼라. 지목이 임야인 경우도 산지관리법상 산지 전용 허가라는 걸 받고 요거를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바뀌는 건데 자,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여전히 임야로 봐야 되는 거예요. 농지에서 제외되는 거 두 가지는 꼭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요 초지라는 것도 풀을 키우는 땅이니까 농지에서 제외한다. 초지법이라는 게 따로 있습니다. 자, 좀 전에 여기 양가로 2번에서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이나 재배로 쓰고 있으면 농지로 알았는데 그런데 요 세 가지는 빼셔야 돼요. 요거는 농지에서 제외된다. 잡종지 경작기간 3년 미만, 임야가 산지조정 허가를 안 받고 경작하고 있을 때 또는 초지는 농지에서 빼는 겁니다. 다시 농지 여기 위로 올라가셔가지고 자 1번 농지, 2번 농지, 3번 농지. 3번 농지는 1번이나 2번 토지에 설치된 농지, 개량시설 설치된 부지. 자, 우리 개량설이 뭡니까? 자, 유지. 자, 농업용 저수지라든가 양수로, 배수로. 자, 농사 짓는데 필요하죠? 자, 요런 것들이 설치된 땅도 농지로 봐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에 보면 자, 농축산물 생산시설 부지. 자, 뭐냐? 축사라든가 온실 같은 것들이 설치된 땅도 농지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농지는 네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지목이 전답 과수원이면 농지다. 그 다음에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 경작하거나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다. 물론 여기 2번에서는 예외가 있어요. 2번에서는 요 예외가 이렇게 예외로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3번 농지, 4번 농지가 있으니까 이 농지법상 요 4가지 중에서 하나 해당되면 농지가 되는 건데 요 2번 항목에서는 예외를 적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농지 같은 것들을 잘 개념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2번이 제일 중요하죠. 실제 법적 지목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잡종지나 임야라고 하더라도 실제 경작하거나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인데 단 잡종지가 경작기간 여기 3년 미만이면 농지에서 빼야 되는 것입니다. 잡종지 같은 거. 또 임야가 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경작하고 있을 때는 농지에서 제외시키셔야 되는 거예요. 초지도 농지에서 제외시킵니다. 농지에서 제외되는 개념을 같이 좀 꼭 공부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용어 보시면 농업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농업인. 자, 농업에 종사하는 개인인데, 자, 농지법상 농업인으로 인정받으려면, 자,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경작 재배하는 사람. 그 다음에 온실이나 비닐하우스 같은 경우는 농지에서 자, 330제곱미터 이상의 온실 비닐하우스. 자, 우리가 일반적인 그냥 뭐 벼농사라든가 밭농사 같은 분들, 논농사라든가 밭농사는 1000제곱미터 이상 농지를 가지고 경작 재배하고 있으면 농업인이고,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 경작 재배하면 농업인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나만 맞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수. 자, 1년에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농업인 되는 거고, 여기 세 번째 항목 보시면요. 가축수는 참고로 보시고, 1년에 120일 이상 그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우리 농업인으로 인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농사 짓는 면적이 일반적인 농지는 1000제곱미터 이상, 온실이나 비닐하우스는 330제곱미터 이상, 그 다음에 일수, 농업에 종사하는 일수가 90일 이상,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120일 이상. 이런 것 중에 하나만 맞으면 농지법상 농업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자, 농산물의 판매액이, 연간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사람도 농업인으로 인정이 된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신문지에서 출제가 한 두세 번 됐으니까 잘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자, 농업법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 참고로 읽어보시고, 자, 우리 농업 경영을 우리 본업이란 말씀입니다. 본업. 자, 본업으로 농업 경영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자, 농업을 영위하는 것,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이제 본업으로 농사 짓는 행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농업 경영을 하는 행위. 자, 농지의 전용. 농지종은 농업 생산이나 자, 농지 개량, 농업 이외의 목적으로 완전히 바꾸는 행위가 농지의 전용이죠. 자, 우리 앞에서 농지를 전용할 때는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 이렇게 4가지 절차가 있으니까 농지의 전용은 농업 생산이나 농지 개량 이외의 목적으로 바꾸는 행위인데 4가지 합법적 절차가 있다. 전용 허가, 전용 신고, 전용 협의, 타용도 일사용 허가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어들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농지의 소유 파트로 좀 가보실까요? 소유? 자, 우리나라 농지법은 농지를 소유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자기가 본업으로 농업 경영에 이용할 자가 아니면 농지를 소유할 수 없다. 한마디로 경자 유전의 원칙입니다. 우리 헌법에도 나와 있는 정신이죠. 실제 본업으로 농업 경영하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자, 본업으로 농업 경영 하나 하지 않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자, 요거 2번 중요합니다. 학교나 공공단체나 농업의 연구기관은 자, 우리가 시험용이나 실습용으로, 연구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뭐, 농업고등학교나 농업대학교가 교육용으로 또 실습용으로, 연구기관이 연구용으로 농지를 본업으로 농사 안 져도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우리 이제 가족들하고 취미로 농사 지으라고 주말 체험 용농, 자, 세대원 전부가 1000제곱미터 미만. 아, 요건 사이즈가 있네요. 자, 위 학교나 공공단체나 연구기관은 사이즈는 없는데 주말 체험용, 도시민들이 주말에 우리 가족들하고 취미로 영농을 한번 해보라고 1000제곱미터 미만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세대원 전부가 합쳐가지고 10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아들이 상속받는 것도 있죠. 아들이나 딸이 상속이나 유증으로 받는 것도 아들, 딸이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10,000제곱미터까지는 가질 수 있다. 주말 체험은 1000, 상속이나 유증은 그 상속받는 사람들이 아들, 딸 보통 그럴 텐데 농업경영을 안 하더라도 아버지가 물려준 것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8년 이상 농업경영을 하다가 이농하는 사람도 자, 이농 당시 가지고 있는 면적 중에서 10,000제곱미터까지는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농협 같은 은행이 이 담보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은 참고로 좀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농지 소유를 할 때 두 번째 중요한 거, 농지 취득 자격증명이라는 제도입니다. 자, 농지 소유자가 농지를 취득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를 서류 심사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사를 이제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수 있어요. 원칙이 농지를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할 때는 자, 누구한테 갑니까? 자,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가 아니라 시장 구청장 읍면장님한테 가서 이 자격증명을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발급권자가 시장구청장 읍면장인데 내가 농사를 이제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장님한테 가서 보통 발급 신청을 하겠죠. 근데 발급 신청을 할 때는 3번으로 가보시면요. 원칙 내가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신청할 때는 농업 경영계획서라는 거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넣으면 4일 안에 발급이 됩니다. 자, 이 경영계획서도 시험 문제 한번 출제가 되는데 경영계획서에다가 우리 뭘 쓰는 거냐면요. 취득하는 면적이나 거기에 상응하는 노동력이나 기계라든가 장비 같은 것들을 쓰는 거예요. 자, 주의할 점은 농지 거래 가격은 안 씁니다. 농지 거래 가격 같은 거는 쓰지 않고 취득하는 면적이 얼마인지, 노동력 몇 명 확보했는지, 기계나 장비, 그 다음에 시설 같은 거, 현재 농지 이용 실태 같은 것들을 포함해서 자격증명을 신청을 합니다. 본업으로 할 때는 그러니까 이제 노동력이나 장비 기회가 면적하고 안 맞으면 경영계획서가 부실하기 때문에 자격증명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서류 심사를 하는 겁니다. 취득하는 면적이 크면 거기 상응하는 노동력이나 기계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거를 심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업을 하는 사람들은 경영계획서를 이렇게 첨부해서 신청을 합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경영계획서를 안 내고 신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뭐 학교라든가 주말 체험은 경영계획서를 안 내고 신청을 합니다. 본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2일 안에 발급을 해줍니다. 자, 주의할 점은 뭐냐면 본업을 하는 사람들은 4일 안에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4일 안에 발급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여기 경영계획서를 작성을 해서 신청을 하는 게 원칙이다. 본업으로 하는 거니까. 그럼 다시 위로 올라가셔서 농지를 취득할 때는 본업으로 하기 위해서 취득하기 때문에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서를 내겠죠. 냅니다. 그런데 자격증명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발급의 예외라고 해서 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그다음에 상속 같은 사람들, 그다음에 담보농지 이런 것들 3개를 한번 좀 볼까요? 이런 것들이 자격증명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의할 점은 우리 여기 앞쪽으로 가셔서 아까 이쪽에서 여기 보시면 지금 국가예요. 국가, 그다음에 상속 이런 담보농지 이 사람들은 농사가 본업이 아니더라도 경자유전에 대한 예외로 취득할 수 있어요. 게다가 자격증명도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중 예외가 되는 거예요. 이중 예외. 자, 그런데 잘 보실 때는 뭐냐면 여기서 학교하고 여기 주말 체험 이런 사람들은 아까 자격증명 발급의 예외는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학교하고 주말 체험 이런 사람들은 자격증명 쪽에는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자격증명 신청을 넣으셔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뒤로 돌아오시면요. 아까 여기서 국가나 지자체, 그 다음에 상속 유증, 그 다음에 담보농지 같은 사람들은 자격증명 신청하지 않고 그냥 취득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좀 발급 신청할 때 이거 보세요.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발급을 신청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경영계획서를 안 낸다는 겁니다. 그럼 2일임이 나오죠? 이틀. 2일 안에 발급이 되는데 이때 학교가 들어가고 여기 주말 체험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학교나 주말 체험은 자격증명 신청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 경영계획서를 안 내는 거죠. 그래서 자격증명 신청서를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국가나 지자체, 상속, 담보농지는 자격증명 아예 신청 안 합니다. 근데 학교나 공공단체, 농업연구기관, 주말 체험은 자격증명 신청을 해야 한다. 대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지 않고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2일이면 자격증명이 나오는 겁니다. 본업으로 경영계획서를 첨부해서 신청하면 4일 걸리는 거고 이거를 잘 보셨다가 시험문제에서는 이거예요. 학교나 농업의 연구기관 주말 체험은 자격증명 신청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하면 틀리는 겁니다. 자격증명 신청을 하고 이틀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개념을 잘 세우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지 소유에서 마지막 농지의 처분 의무라는 게 있는데 자, 우리 농지법은 농지 소유자가 다음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으면 농지를 1년 안에 팔아야 될 의무가 생기고 그거를 시군구청장님이 친절하게 통지서를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농지 처분 의무가 있다고 통지를 보내줍니다. 시군구청장님이.
자, 어떤 사유가 있을 걸까요? 보세요. 자연재해나 농지개량, 질병, 징집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가 농업경영을 하고 있지 않은 게 확인됐을 때, 또는 아까 농지 소유 상한을 초과해서 갖고 있다가 판명되면 초과한 부분은 파셔야 됩니다. 아까 우리 주말 체험으로 1000제곱미터 미만 가져야 되는데 주말 체험으로 1500 갖고 있으면 초과한 부분은 파셔야 되는 거예요. 확인되면. 또 여기 자연재해라든가 또는 뭐 농지개량, 질병, 징집 같은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을 안 하고 있는 게 확인되면 1년 안에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가 있다고 통지서가 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1년짜리 통지 의무를 이행을 안 하면 6개월짜리 처분명령이 부과되는 거예요. 이것도 이행을 안 하면 이행 강제금이라는 제재가 떨어지는 거죠. 자, 중요한 거는 처분명령. 시군구청장님은 농지 처분 의무기간 1년 안에 농지 소유자가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6개월 정도 이내에서 기간 한 번 더 주고 행정명령으로 처분할 것을 명합니다. 아까 1년짜리는 스스로 팔아야 됩니다라는 걸 통지한 거고, 그 1년 안에 이행을 안 하면 6개월 기한 안에 팔아라 이렇게 행정명령을 부과하는 거죠. 자, 이런 처분명령을 부과받았을 때 부동산에 내놨는데 안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처분명령 받은 사람이 안 팔릴 때는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좀 사가라 이런 매수 청구라는 제도가 있네요. 자, 처분명령을 받고 나서 농어촌공사한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농어촌공사는 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매수해 줄 수 있다. 이렇게 한번 살펴보시고요. 처분명령 6개월까지 받은 사람이 농지가 팔리지 않으면 농어촌공사한테 대신 좀 사가시오 이렇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농어촌공사는 시세를 안 주고 감정가를 주지 않고 공시지가로 매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농어촌공사가 매수를 거절당하고 그리고 처분명령 6개월 안에 못 팔면 이행 강제금이 나옵니다. 이행 강제금. 농지 가격의 20% 정도 상당하는 금액에서 매년 1년씩 매년 1회씩 이행 강제금을 강제로 부과해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죠. 팔 때까지. 그래서 그 다음 연도에 또 나오는 거. 이렇게 이행 강제금 제도가 있으니까 농지는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농사 안 짓거나 농지를 초과 소유하고 있을 때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유가 있으면 농지를 팔아야 될 의무 1년 안에 처분명령 6개월, 그 다음에 이행 강제금이라는 순서로 이렇게 차례대로 내려가시면서 농지 처분 의무가 발생이 됩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농지법의 첫 번째 강의를 말씀드렸고, 다음 강의에서 농지법 나머지 부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